청취자 여러분, 만약에 내일 아침 딱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네. 창구에 사람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휴머노이드 로봇이 앉아서 제 자산 포트폴리오를 쫙 상담해 준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오, 상상만 해도 약간 영화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은행 문을 나서서 자주 가는 쇼핑몰 앱을 딱 열었는데 내 취향은 물론이고 현재 내 통장 잔고랑 다음 달 결제 예정 금액까지 나보다 더 완벽하게 파악한 AI가 맞춤형 금융상품을 알아서 세팅해 둔다면요? 사실 그게 더 이상 아주 먼 미래의 SF 영화가 아니라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잖아요. 맞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2026년 3월 13일 현재 금융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준비된 이 방대한 자료를 함께 파헤쳐볼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테이블 위에 올려둔 자료들이 꽤 두껍습니다. 2026년 3월 중순을 기점으로 막 쏟아져 나온 금융 AI와 AX, 그러니까 인공지능 전환에 대한 데일리 리포트고요. 네네. 그리고 이와 얽혀있는 한 60여 개의 뉴스 기사들입니다. 제가 이 스택을 쭉 훑어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요. 어떤 거였나요?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이제 단순히 우리 삶을 좀 편리하게 만드는 단계를 완전히 넘어섰다. 우리가 돈을 벌고 쓰고 지키는 그 규칙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와, 규칙 자체를 뜯어고친다? 아주 묵직한 표현이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자료들 속에서 핵심적인 메커니즘을 쏙쏙 뽑아내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작업이죠. 먼저 AI가 도대체 어떻게 은행의 핵심 돈줄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지 그 원리를 파헤쳐 볼 거고요. 그렇죠. 다음으로는 이 기술이 우리의 일자리 구조 그리고 보안 생태계에 어떤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들은 이 거대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추적해 볼 겁니다. 사실 이 방대한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뼈대가 있습니다. 뼈대요? 그게 뭔가요? 바로 AI, 보안, 그리고 규제라는 세 개의 축입니다. AI 보안 규제, 삼위일체네요. 맞아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충돌하고 또 어떻게 융합하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든 현상의 진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축, AI가 만들어내는 돈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은행은 거대한 금고잖아요. 네, 튼튼한 금고죠. 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고 그 돈을 다른 곳에 빌려줘서 이자 차이, 그러니까 예대마진으로 돈을 버는 곳. 그런데 자료에 나타난 지금의 은행들은 뭔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수익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거든요. 토스뱅크를 보면요. AI를 기반으로 한 개인화 상품이랑 리스크 모델을 팽팽 돌려서 수수료나 데이터, 광고 같은 비이자 수익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고요. 맞습니다. NH농협 같은 경우는 20대랑 30대 고객들의 쇼핑이나 문화활동 데이터를 AI로 막 분석해서 아주 정교한 맞춤형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네. 저는 은행이 제 삶의 컨설턴트나 쇼핑 에이전트가 되는 걸 원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내 돈만 좀 잘 보관해주면 되는데 왜 은행들이 갑자기 제 소비 패턴까지 분석하려고 이렇게 혈안이 된 건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금융권이 직면한 가장 현실적인 위기랑 쫙 직결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인 위기요? 네. 왜 은행들이 AI에 막 사활을 걸고 비이자 수익에 집착하는가? 간단합니다. 기존의 금리 중심 이자 장사 모델이 완전히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예대마진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 정확합니다.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죠. 금리 변동성은 예측하기 너무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과거처럼 돈을 쌓아두고 이자율 차이만으로 그 거대한 조직을 유지하는 건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금맥을 찾아 나선 거군요. 네, 그 새로운 금맥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고객이 언제 어디서 돈을 쓰는지, 주말에 어떤 문화생활을 즐기는지, 이런 것들이 곧 그 사람의 신용도이자 새로운 상품을 팔 수 있는 타겟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옛날처럼 펀드 하나 더 팔려고 스팸 문자 띡 보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군요. 기존의 신용평가는 이 사람이 과거에 대출을 잘 갚았나, 신용카드 연체가 없나 딱 이 정도로 봤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성적표였죠. 그럼 지금의 AI 리스크 모델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본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과거 신용평가가 이미 지나간 성적표라면 지금 AI 리스크 모델은
고객의 현재 행동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거거든요. 행동 패턴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모바일 앱에서 약관을 얼마나 꼼꼼하게 읽고 다음 페이지로 넘기는지, 아니면 주로 쇼핑 앱을 켜낼 시간대가 새벽인지 낮인지, 약관 넘기는 속도까지 본다고요? 네, 그런 미시적인 비금융 데이터까지 전부 다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모델로는 대출이 거절됐을 이른바 신파일러, 그러니까 금융 이력 부족자들에게도 안전하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틈새를 싹 찾아내는 거죠. 아하, 되게 디테일하네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기업 금융 쪽은 스케일이 훨씬 더 큽니다. 자료에 등장한 LG CNS와 팔란티어의 협력 사례를 한번 보시죠. 네, 그 부분 저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제은행은 기업 고객한테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기업용 AX, 즉 운영 효율성을 시각화해주는 서비스를 같이 제공합니다. 운영 효율성을 시각화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인가요? 머릿속에 바로 딱 안 그려지는데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한 제조업체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왔습니다. 네네. 예전에는 은행원이 재무제표만 봅니다. 하지만 이제 은행의 AI는 그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모니터링하는 대시보드를 쫙 띄웁니다. 아, 재무제표가 아니라 글로벌 물류 현황을 띄운다고요? 그렇죠. 동남아시아의 원자재 수급에 막 병목 현상이 생겼다는 뉴스가 뜨면 그걸 해상 물류 데이터랑 실시간으로 결합해요. 그러고는 3개월 뒤 이 기업의 서울 본사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85%입니다. 이렇게 시각적인 그래프로 경고를 딱 띄워주는 겁니다. 와, 리스크를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되게 입체적인 상황으로 보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은행이 기업의 글로벌 물류 상황까지 꿰뚫어보고 돈을 빌려줄지 말기 결정한다는 거죠. 엄청난 권력이네요, 진짜.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저는 소비자로서 약간 좀 소름이 돋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나를 너무 잘 아는 AI가 내 대출 한도를 정하고 나한테 특정 상품을 막 권유한단 말이죠. 만약에 그 AI가 저의 대출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은행 직원한테 왜 거절했어? 라고 따져 물으면 직원은 AI가 안 단대요 라고밖에 대답을 못하는 거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2026년 현재 금융권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설명 가능한 AI, 즉 XAI가 된 것입니다. 설명 가능한 AI, XAI.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은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블랙박스거든요. XAI는 비유하자면 수학시험과 같습니다. 수학 시험이요? 네, 학생이 정답만 달랑 적어내면 채점자는 이 학생이 진짜 공식을 아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객관식 번호를 찍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하, 풀이 과정을 써야 인정해준다. 정확합니다. XAI는 AI가 도출한 결론 옆에 그 풀이 과정을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기술이에요. 오, 그럼 AI가 말을 하는 건가요? 이 고객의 대출을 거절한 이유는 지난 3개월간의 A 패턴과 B 패턴이 결합되었을 때 연체 확률이 15% 상승한다는 과거 C 데이터에 근거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증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대박이네요. 이게 안 되면 그 AI 모델 자체는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하고 그냥 폐기됩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자신의 논리를 우리 인간에게 납득시키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군요. 흥미롭습니다. 자,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우리의 지갑이랑 신용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면 이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스마트폰이나 은행 모니터 스크린 안에 갇혀 있을까요? 아니죠. 이제 밖으로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오늘 자료 더미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시각적으로 충격적이었던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고도화된 AI가 스크린 밖으로, 그러니까 우리 물리적인 현실 세계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말씀이시군요. 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던졌던 그 로봇 이야기인데요. 우리금융과 삼성이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유니콘 기업인 싱동지휘환에 엄청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단순한 공장용 산업 로봇팔이 아니라 진짜 사람 형태를 한 로봇에 투자하고 이걸 고객 상담이나 로보 어드바이저에 접목하려는 움직임이에요. 이 투자의 의미를 좀 깊게 보셔야 하는 게요. 단순히 은행 객장에 뭐 신기한 로봇 하나가 배치된다 이런 귀여운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사람의 표정을 읽고 사람의 목소리로 대답하고 사람처럼 움직이는 AI가 등장했다는 건 필연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한 뇌관을 건드리게 되거든요. 민감한 뇌관. 아, 노동시장과의 충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죠. 마침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아주 섬뜩한 통계 자료가 이번 스택에 딱 포함되어 있었죠.
AI 도입이 전체 직업의 무려 5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중 27%는 아예 AI로 대체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수치가 꽤 충격적이죠. 사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도 약간 서늘해지더라고요. 당장 내 일자리는 과연 안전할까? 청취자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느끼실 텐데요. 충분히 공감 가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지금 금융권 콜센터 노조가 AI 상담 시스템 확대로 인한 인력 대체 문제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기사들을 보니까 노조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법적인 용어가 나오니까 갑자기 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 갈등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얽혀 있는 건가요? 청취자분들도 이 이슈는 노사 간의 어떤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기술 도입이 가져온 2026 노동구조의 변화를 아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보셔야 합니다. 네네, 팩트 중심으로 한번 풀어주시죠. 노란봉투법의 핵심 중 하나가 하청업체 노동자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는 점이거든요. 아, 진짜 사장님과 대화하겠다 이거군요. 그렇죠. 과거에는 콜센터 직원이 용역업체 소속이라면 뭔가 불만이 있어도 용역업체 사장님하고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은행 본사와는 직접 협상할 법적 근거가 좀 약했죠. 그렇죠, 하청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직원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주체가 누군가요? 용역업체가 아니라 은행 본사가 직접 도입한 초거대 AI 시스템이잖아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일자리를 뜯는 주체가 은행 본사의 AI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내 일자리를 없애는 진짜 결정권자는 결국 은행 본사의 AI 도입 결정에 있으니까 우리는 원청인 은행과 직접 교섭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와, 이해가 확 되네요. 결국 AI라는 이 기술적 변수가 기존의 하도급 노동구조 그리고 법적 체계를 근본적으로 막 흔들고 있는 아주 거시적인 마찰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돼서 생기는 작은 해프닝이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던 구조의 뼈대가 기술의 속도를 못 따라가서 삐걱거리는 소리군요. 기술은 막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데 법이랑 사회적 합의는 사람의 속도로 걸어가야 하니까 그 차이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 거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진짜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뭔데요? 돈의 흐름을 쥐고 있는 자본시장, 즉 투자기관들이 이 마찰열을 굉장히 심각한 리스크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노동 이슈를 신경 쓴다고요? 네, 이전에는 벤처 캐피털들이 로봇 기업이나 AI 기술에 투자할 때 딱 두 가지만 봤어요. 기술력이 얼마나 압도적인가, 원가가 얼마나 저렴한가. 그쵸, 싸고 좋으면 장땡이니까. 근데 지금은 평가 항목에 보안 및 윤리평가, 그리고 사회적 파장을 필수적으로 집어넣습니다. 와, 사회적 파장까지 평가한다고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특정 휴머노이드 로봇을 은행에 대고 도입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대규모 파업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 로봇이 수집한 고객 표정 데이터가 막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에 휘말린다고 쳐보죠. 아, 그러면 기업 이미지는 물론이고 엄청난 재무적 손실로 이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스스로가 기술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달기 시작한 셈입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요. 투자자들이 갑자기 도덕적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 사회적 마찰이 결국 내 돈을 날리게 만들기 때문에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는 거군요. 진짜 냉정하고도 확실한 이유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고 안전장치를 챙겨야 하는 훨씬 더 무섭고 직접적인 이유가 오늘 살펴볼 세 번째 축에 있습니다. 바로 범죄와 보안입니다. 아, 이 부분 진짜 중요하죠. 은인이 내 목소리랑 얼굴을 인식하는 아주 고도화된 AI를 쓴다면 내 돈을 노리는 해커나 사기꾼들도 똑같이 그 고도화된 AI를 무기로 들고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창과 방패의 싸움이 완전히 레벨업을 한 거죠. 제가 자료를 읽다가 진짜 등골이 오싹했던 부분이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느 날 제 스마트폰이 막 울려서 딱 받았는데 제 어머니가 영상통화로 엄청 다급하게 울면서 가상자산 지갑 비밀번호를 묻는 겁니다. 아휴,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얼굴, 목소리, 심지어 당황했을 때 나오는 그 어머니 특유의 말투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 딥페이크와 음성 합성으로 만들어진 AI 챗봇이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게 상상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된 위협이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사례는 기존의 은행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거든요. 생체 인증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목소리나 얼굴 골격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방어막이 AI의 모방 능력 앞에서 그냥 뻥 뚫려버린 겁니다. 창의 질량이 방패를 압도해버린 거죠. 그런데요, 이것보다 훨씬 더 거시적인 차원의 위협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보다 더 큰 위협이요? 네, 바로 물리 사이버 연계 위협입니다. 물리와 사이버가 연계된다? 해킹은 어차피 해커가 방구석에서 컴퓨터 키보드로 막 코드를 쳐서 빼내는 거 아닌가요? 하하, 과거에는 그랬죠. 해커들이 은행 전산망의 소프트웨어 뒷문을 찾으려고 막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격 표면, 그러니까 해커가 침투할 수 있는 루트 자체가 완전히 물리적 세계로 확장됐습니다. 물리적 세계로 확장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자료에 등장한 앨리스 그룹 상장 이슈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근 모듈형 데이터 센터 열풍이 엄청나게 불고 있잖아요. 아, AI가 전기를 워낙 많이 먹으니까요. 맞습니다. AI는 엄청난 전력과 냉각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이제 해커는 굳이 복잡한 암호를 불려고 낑낑댈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뭘 해킹하나요? 데이터 센터가 있는 그 지역의 로컬 전력망에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 시스템의 센서, 즉 물리적인 온도계만 살짝 해킹해버리는 거예요. 에어컨 온도계요? 네, 에어컨을 꺼버리고 데이터 센터 내부 온도를 섭씨 50도로 막 치솟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서버가 물리적으로 열을 받아서 녹아내리면서 국가적인 금융 클라우드망 전체가 그냥 셧다운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시스템의 코드를 해킹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물리적 공간의 온도를 해킹해서 망가뜨려 버리는 거군요. 물리적 세계가 완전 디지털 세계를 무너뜨리는 뒷문이 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공격 방식이 다변화되니까 기업들도 완전히 비상에 걸렸죠. 맞아요. 자료 보니까 KB금융그룹이 아예 그룹 차원의 보안센터를 신설해서 전 계열사의 AI와 가상자산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었더라고요. 완전 사활을 건 느낌이었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보안에 쏟아붓는 데에는 아주 강력한 촉매제가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2020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핵심 규제 때문입니다. 10월 규제요? 아, 가상자산 관련법 말하는 건가요? 네,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가 고도화된 AI 피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에 거래소가 그 피해액을 의무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잠깐만요. 사용자가 자기가 속아서 돈을 보냈는데 그걸 거래소가 자기들 돈으로 메꿔줘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와, 거래소 입장에서는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네요. 만약에 해커가 엄청난 돈을 털어가면 거래소 자체가 파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과거에는 보안 사고가 터지면 기업이 그냥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 하나 띄고 올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며칠 지나면 잠잠해지고. 하지만 이제는 보안이 뚫리면 회사의 재무제표가 박살나는 아주 강력한 법적 책임이 부여된 겁니다. 여기에 2026년 개정된 보안침해관리법까지 더해져서 대규모 침해 사고가 나면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거대한 철퇴가 내려집니다. 와, 규제 수위가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결국 기업에게 보안은 이제 IT 부서 구석에서 하는 방어 업무가 아니라 CEO가 직접 챙겨야 하는 기업의 생존 영역이 된 것이죠. 범죄자들의 지능이 높아지는 만큼 규칙을 정하는 정부도 판을 완전히 새로 짜고 규제의 수위를 쫙 끌어올리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끝까지 쭉 훑어보다 보니까 머릿속이 약간 좀 엉키더라고요. 왜요? 어떤 부분이 엉키셨나요? 한쪽을 보면요. 방금 말씀하신 침해관리법이나 조만간 시행될 디지털 자산 기본법처럼 은행과 기업의 손발을 아주 꽁꽁 묶는 강력한 규제 폭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네, 확실히 규제가 세졌죠. 그런데 고개를 싹 돌려서 다른 쪽 자료를 보면 국가가 자그마치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서 AI 컴퓨팅이나 K-엔비디아 같은 기술 기업에 엄청난 자본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아하, 모순적으로 보인다. 네. 비유하자면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아주 꽉 밟고 있는 것 같달까요? 도대체 정부의 진짜 의도는 뭘까요? 아주 날카로운 관철입니다. 겉보기엔 진짜 모순적이고 고장난 자동차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 모순을 해결하는 2026년 금융계를 관통하는 아주 새로운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오, 그게 뭔가요? 바로 규제 서베일런스라는 개념입니다. 규제 서베일런스요? 규제 감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원리인지 좀 쉽게 풀어주시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디지털 자산 기본법, 망분리 완화, 노란봉투법, 개인정보보호법, 법과 규제가 너무 다층적이고 방대해졌습니다. 맞아요. 사람이 다 외우기도 힘들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엑셀 파일을 딱 띄워놓고 일일이 우리 기업이 법을 다 지키고 있나 감시할 수 있는 물리적 임계점을 완전히 넘어서 버렸습니다. 아, 수작업으로는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기업들은 이 복잡한 규제의 지뢰밭을 무사히 건너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또 다른 고도화된 AI를 도입해야만 합니다. 아, 규제를 피하려고 또 AI를 쓴다고요? 나의 AI 모델이 편향되지는 않았는지, 해킹에 취약하지는 않은지를 24시간 감시하는 AI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AI를 감시하고 규제를 지키기 위해 또 다른 AI를 쓴다는 거군요. 규제라는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를 최첨단 AI 전자식 브레이크로 만들고 그 브레이크를 잘 만드는 기술 자체가 또 엄청난 신시장이 되는 그런 무한 루프네요. 정확합니다. 정부가 15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밀어주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안전하면서도 혁신적인 새로운 운동장 자체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선점하겠다는 뜻입니다. 규제가 혁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판을 깐다? 네, 규제가 거대한 AI 핀테크라는 새로운 생태계를 폭발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글로벌 사례들을 보시면 확 와닿으실 텐데요. 네. 어떤 게 있었죠? 인도의 인모비라는 기업 아시죠? 이 기업은 AI 쇼핑 에이전트를 국내 네이버나 카카오와 협업시켜서 사용자의 결제 여정 자체를 완전히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다 사주고 결제해주는 거군요. 마스터카드는 리플과 손잡고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결제망을 깔면서 기존 신용카드 시스템의 룬을 막 흔들고 있고요. 네네. 자율주행 기업인 A2G 오토노머스에 막대한 프리 IPO 자금이 몰리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자율주행 기업에 왜 금융자본이 몰리죠? 자동차라는 달리는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데이터와 결제가 결국 금융 시스템과 완벽하게 연동되기 때문이죠. 아, 차가 드라이브스루에서 커피를 살 때, 톨게이트를 지날 때 알아서 결제하는 그 모든 순간이 다 금융의 영역이니까요. 와, 정말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딱딱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이 엄청난 속도의 엑셀과 브레이크 사이에서 튕겨나가는 승객들에 대한 이야기도 자료 한 편이 아주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포용금융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AI나 디지털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힘보템 박람회라는 걸 개최하고요. 또 지방은행들이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소외계층을 위해서 포용금융 정책을 막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움직임이죠. 이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누구도 시스템 밖으로 밀려나지 않게 하려는 최소한의 안전망 구축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꽤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결국 그 안전망조차도 전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보셔야 합니다. 안전망이 필수 요소라고요? 복지 차원이 아니고요? 네. 어느 한 요소라도 결핍되어서 소외계층이 대거 발생하면 사회적 마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요. 결국 금융 시스템 전체에 리스크가 됩니다. 아, 철저하게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60여 개의 기사와 리포트가 향하는 최종 결론은 매우 묵직합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2026년 이후의 모든 비즈니스의 생존 공식은 단 하나입니다. AI의 혁신 엔진, 모든 틈새를 막아내는 보안 방패, 그리고 복잡한 룰을 해석하는 규제 대응력. 이 세 가지, 이른바 삼위일체를 조직 내에 얼마나 유기적으로 융합해내는가가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 네, 오늘 정말 방대한 자료들을 통해서 AI와 자본, 물리적 위협과 규제가 막 복잡하게 얽힌 2026년 금융의 최전선을 아주 깊이 있게 탐험해 봤습니다. 네, 아주 밀도 있는 시간이었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는 결코 여의도의 펀드 매니저나 저기 판교의 개발자들 책상 위에서만 끝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으로 커피값을 결제하고 대출 이자를 고민하고 각자의 일터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그 모든 일상에 아주 직접적으로 파고든 치열하고도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맞습니다. 기술은 분명 우리에게 엄청난 편리함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기술의 이면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내 데이터를 어떻게 쥐고 흔드는지 비편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수동적인 객체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구매까지. 나보다 내 취향과 자산을 더 잘 아는 초지능 AI 에이전트가 아주 완벽한 보안 속에 알아서 싹 처리해주고 수익까지 척척 안겨준다고 가정해보죠. 너무 매력적인 제안이죠? 네, 너무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편리함의 대가로 여러분은 이 AI에게 내 삶과 자산의 통제권을 도대체 어느 선까지 넘겨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을 위한 완벽한 비서를 고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유도하는 알고리즘에 내 삶의 운전대를 통째로 넘겨주는 것인지 기술이 완성해갈 내일의 편리함과 그 이면의 짙은 그림자를 오늘 하루 꼭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한 번쯤 꼭 생각해 볼 만한 화두네요. 지식의 최전선을 향한 오늘의 탐구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